아버님, 이제 정리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은경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얇게 울렸다. 그녀는 아내의 영정사진은 보지 않고 장미 수액이 묻은 내 손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관리의 비효율, 재무적 부담.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재석이 의사가 진료 기록을 읽듯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들의 손이 내 어깨에 얹혔다. 나는 가위를 놓았다. 장미꽃잎이 힘없이 떨어졌다. 주전자에서는 찻김이 피어올랐지만 아들의 눈에 이 집은 그저 하나의 리스크일 뿐이었다. 어머님도 그걸 바라셨을 겁니다. 재석은 제 어미의 이름을 나를 짓누르는 도장처럼 사용했다. 은경이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영호 씨, 이건 최적화입니다. 아버님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요.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가족? 아니면 그냥 대차대조표인가? 그들의 대답은 또 다른 비수처럼 날아왔다. 성년후견 신청도 고려 중입니다. 아버님은 관리가 필요하세요. 나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굳혔다. 서류 가방은 열리기를 기다리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서류의 싸움이라는 것을 자식에게 짐으로 취급받는 자를 위한 무기.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울산의 노을은 붉은 장막처럼 천천히 땅 위로 드리웠다. 집 앞 작은 정원에서 나는 허리를 굽혔다.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으로 가지치기 가위 손잡이를 꽉 쥐었다. 은빛 가위날이 싹둑 소리를 낼 때마다 붉은 장미 꽃잎이 간밤에 비냄새가 남은 축축한 흙 위로 떨어졌다. 이 장미들은 본래 내 아내 윤미숙이 매일같이 가꾸던 것들이었다. 아내는 붉은색이 흰색보다 생명력을 더 오래 간직한다며 유독 붉은 장미를 좋아했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나는 해질녘 이면 정원에 나와 가지를 치고 보이차 한 주 전자를 우려내 처마 밑에 앉아 마치 아내가 아직 곁에 있는 듯 정원을 바라보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처마 밑 낮은 나무 탁자 위. 아내의 영정사진 옆에는 여전히 작은 밥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주말마다 향을 피우며 조촐한 제사를 지냈다. 향냄새가 차시향. 흙냄새와 뒤섞여 좁은 마당을 온전한 나만의 세상으로 만들었다. 가까운 태화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짭짤한 물내음을 씻고 와 희끗한 머리카락을 적셨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울기 시작하는 귀뚜라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은퇴한 용접공인 내가 누릴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그때 그 소리가 들려왔다. 대문 앞 자갈 위로 타이어가 세차게 갈리는 소리. 정적에 익숙한 공간 속에서 날카롭고 다급한 마찰음이 이질적으로 울려 퍼졌다. 고개를 들자 번쩍이는 독일제 세단 한 대가 단정하게 멈춰섰다. 보닛 위로 부서지는 노을빛이 황금처럼 흘렀다. 차 문이 열리고 자갈 위로 구두굽이 밝히는 소리가 들렸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이 계산된 듯한 단단한 박자였다. 내 아들 김재석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몸에 꼭 맞는 검은 정장에 회색 넥타이, 말끔하게 면도한 얼굴. 그의 시선은 나를 스치듯 지나쳐 집에 멎었다. 아들 옆에는 아내인 최은경이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었다. 하이힐 굽이 또각거렸다. 두 사람은 울산에 병든 늙은 아비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서울의 큰 회의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가위를 내려놓고 낡은 수건으로 나무진이 묻은 손을 거친 작업복 바지에 닦았다. 순간 나는 아무런 인사도 건네지 못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꼿꼿하게 선 두 사람의 모습. 흐트러짐 없는 호흡. 가족의 온기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비싼 향수 냄새와 서류 가방의 가죽 냄새만이 진동했다.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은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감정 없이 늘어지는 목소리, 웃고 있는 입술과 달리 눈은 차가웠다. 그래, 왔구나.
나는 짧게 답하며 찻잔을 들어 차를 따랐다. 그들은 늘 앉던 윤미숙의 영정사진 옆자리에 앉지 않았다. 대신 은경은 마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듯 서류 가방을 나무 탁자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았다. 가방의 다이얼 잠금 장치가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에 나는 불현듯 조선소의 강철망치 소리를 떠올렸다. 건조하고 차갑고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 재석이 내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다정한 제스처처럼 보였지만 그 손길은 무거웠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다루듯 통제하려는 힘이 실려 있었다. 아버지, 이 집 관리가 점점 힘드실 것 같아서요. 아들은 마치 누군가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듯 전문적이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관리의 비효율, 재무적 부담.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아내의 영정사진을 흘깃 보았다. 사진 속 윤미숙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으며 화내지 말라고 타이르는 듯했다. 찻잔을 꽉 쥐었다.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에 스며들며 떨림을 억눌렀다. 은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영호 씨, 솔직히 이건 최적화 문제예요.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죠. 이 큰 집을 그대로 두는 건 손해입니다. 영호 씨라는 호칭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언제부터 내가 아버님이 아닌 이름 석자로만 불리게 되었을까? 나는 서류 가방을 보았다. 그 안에는 분명 내 인생을 대차대조표처럼 계산해 놓은 서류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찻잔을 내려놓고 아내의 제사상에 놓인 향로를 조용히 매만졌다. 마치 아내에게서 힘을 빌리려는 듯이 재석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서울에서는 다 이렇게 합니다. 전문 후견인 제도도 있고 자산관리 신탁도 있고 아버지도 시대를 따라가셔야죠. 후견인 제도라는 말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고 모든 권리를 자신들에게 넘기라는 뜻이었다. 은경이 다이얼 잠금 장치를 풀었다. 딸깍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정원 전체가 얼어붙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똑똑히 보았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다. 아내의 영정사진이 증인으로 서고 내가 피고가 된 내 집 마당에서 열리는 재판이었다. 순간 윤미숙이 이 장미나무 아래 앉아 어린 가지들을 심으며 웃던 날이 떠올랐다. 영호 씨, 꽃도 뿌리가 튼튼해야 오래 서 있는 법이에요. 아내는 꽃을 말했지만 사실은 가족을 말하고 있었다. 이제 그 뿌리가 아들과 며느리의 손에 뽑히고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타이어 소리는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자갈 위를 갈아버리는 소리는 마치 양철판 위를 긁는 쇳소리 같았다. 거대한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들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잠금 장치를 풀고 효율, 리스크, 부담 같은 단어들을 마당에 흩뿌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쌓아 올리고 있는 침묵의 벽을 더욱 두텁게 만들 뿐이었다. 1부 끝. 울산의 평화는 부서졌다. 서류 가방은 시한폭탄처럼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아직 반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야말로 카운트다운의 시작이었다. 물독이 익어가는 냄새와 보이차 향이 밴 익숙한 부엌, 하얀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떨리며 네모난 나무 식탁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식탁 한쪽에 앉아 아직 온기가 남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선반 위, 내 아내 윤미숙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흐릿한 불빛을 반사했다. 아내는 마치 모든 것을 듣고 있는 듯했다. 내 앞 재석이 얇은 서류철 하나를 내려놓았다. 투명한 플라스틱 표지 위로 검고 굵은 글씨가 밝혀 있었다. 인지 저하 가능성. 아버님, 요즘 기억이 자꾸 깜빡하시죠? 아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마치 낯선 환자에게 말하듯.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가벼웠지만 낙인처럼 무거웠다.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들이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있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다 쉽게 넘어지시고 가스 불 끄는 걸 잊고 약을 잘못 드시기도 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가락이 떨린 것은 나이 탓이 아니었다. 남편 곁에 앉은 은경은 마치 재고를 조사하듯 부엌 구석구석을 훑었다. 가스레인지, 냉장고, 미닫이 창문, 둥근 전구. 그러고는 깍지를 끼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우 씨, 집이 너무 크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원 관리, 보일러, 지붕 수리 전부 비용이에요. 관리의 비효율, 재무적 부담, 가족 전체의 리스크죠. 영호 씨라는 호칭이 쇠붙이처럼 차갑게 식탁 위로 떨어졌다. 언제부터 내가 아버님이 아닌 이름 석자로만 불리게 되었을까? 나는 아내의 사진을 보았다. 아내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재석이 다정한 척 목소리를 낮췄다. 서울 오시면 저희가 가까이 돌볼 수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도 있고요. 여기 혼자 계시면 변수가 많아요. 나는 되물었다. 변수라. 네. 그래서 준비해야 해요. 성년후견, 신탁. 제도 안에서 관리하면 안전합니다. 성년후견 그 단어가 유리잔에 동전이 떨어지듯 부엌 안에서 차갑게 울렸다. 나는 바람에 아내의 액자가 살짝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아내도 소스라치게 놀란 것처럼. 그때 은경이 뼛속까지 시린 한마디를 던졌다. 어머님도 원하셨을 거예요. 아버님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시는 걸.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화가 치밀지 않았다. 그 말은 나를 불태우는 대신 얼어붙게 만들었다. 뒷문으로 들어오는 바람보다 더 차갑게. 말 돌리지 말고! 나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단했다. 원하는 게 뭐냐? 부엌에 침묵이 흘렀다.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재석이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았다. 시선을 감추고 싶을 때 나오는 의사 특유의 습관적인 행동이었다. 아버지의 안전, 가족의 안정, 주택 처분이나 명예 일부 이전이 필요합니다. 그게 현실적이에요.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찻잔을 들었다. 생활비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쓰지. 여태 그래왔고 은경이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효율과 안전이 중요해요. 이건 효도입니다. 효율의 효와도 닮았네요. 말장난이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윤미숙의 액자가 다시 살짝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네 엄마, 이름을 방패로 쓰지 마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내 어깨에 닿았던 그의 손은 이미 떨어져 있었다. 나는 일어나 찻잔 3개에 차를 따랐다. 2잔을 그들 쪽으로 밀어주고 한 잔은 내가 가졌다. 마셔라. 그리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공공공공공. 은경이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내 눈빛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다. 다. 찻잔이 식탁에 놓이는 소리가 경계선을 못 박듯 울렸다. 오늘은 충분하다. 내가 말했다. 너희는 효율과 리스크를 말했지. 나는 경계를 말한다. 여기까지. 그들이 일어섰다. 의자가 타일 바닥에 작은 흠집을 내며 끌렸다. 재석은 서류 가방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직 열 때가 아니었다. 은경은 소매뿌리를 매만지며 마지막으로 부엌을 훑어보았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다. 나는 3개의 찻잔과 함께 남았다. 2잔은 가득 차 있었고 한 잔은 비어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아내의 액자를 바로 세웠다. 아내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저놈들의 효도는 그저 효율일 뿐이야. 나는 이 경계를 지킬 거요. 어둠이 내리고 자갈 위로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머릿속에서 그 소리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 위를 가는 줄 소리 같았다. 날카로운 칼날을 준비하는 소리. 다음 날 아침, 구름이 낮게 깔렸다. 태화강에서 불어온 바람이 축축한 내음을 기와장에 실어 날랐다. 나는 거실 문을 열고 커튼을 쳐 자잘한 먼지 사이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게 했다. 어젯밤 내가 다시 닦아둔 거실 중앙의 나무 탁자는 그 나뭇결에 내 모습이 희미하게 비칠 정도로 매끄러웠다. 초인종이 울렸다. 짧고 균일한 3번의 소리. 나는 나가서 문을 열었다. 김재석과 최은경이 같은 보폭으로 들어섰다. 오늘의 그들에게선 안부를 묻는 기색이 아니었다. 어떤 조직을 대동한 듯했다. 인사도 아버님 아침은 드셨어요 라는 말도 없었다. 나무바닥에 구둣발이 닿는 소리, 그리고 검은 서류 가방이 탁자 위에 툭 하고 둔탁하게 놓이는 소리뿐이었다. 이내 은경이 지퍼를 열고 다이얼 잠금 장치를 풀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서류 뭉치가 마치 복선 철로처럼 나란히 2줄로 쏟아져 나왔다. 시간 오래 안 뺏겠습니다. 은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평온한 목소리였다.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아니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왔어요. 그녀는 오른쪽 서류 뭉치를 내 쪽으로 밀었다. 첫 장은 명의 이전 동의서였다. 그 아래에는 변형된 증여계약서가 있었다. 서명과 날짜를 기다리는 빈칸들. 오른쪽 구석에는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위임장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왼쪽 서류 뭉치는 성년 후견 개시 공지였다.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 보호를 위하여 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나는 심판 청구인, 의견서, 신문, 기록 열람 같은 항목들을 눈으로 훑었다. 그 글자들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밝힌 말뚝처럼 꼿꼿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은경이 회의록을 읽듯 말했다. 첫 번째 방안, 동의에 의한 명예 조정. 빠르고 깨끗하고 잡음이 없죠. 두 번째 방안. 만약 아버님께서 협조하지 않으신다면. 그녀는 왼쪽 서류 위를 펜끝으로 가볍게 쓸었다. 성년 후견. 모든 것은 법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공개됩니다. 공개라는 단어가 거실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나는 쓰디 쓴 차맛이 길게 남도록 한 모금 삼켰다. 내 건강 기록, 나이, 기저질환. 이 법원 사건 기록에 남고 이웃이 알고 친척이 알고 조선소의 옛 동료들까지 울산 늙은이가 무능력자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의미였다. 아버님께 불명예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은경이 펜을 기울여 서명란을 똑 하고 쳤다. 그러니 오른쪽에 있는 깨끗한 방안이 최선입니다. 재석이 깍지를 끼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의학적 판단도 곁들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제 동료 중에 노인병 전문의가 계셔서 아들은 마치 부드러운 장갑으로 강철망치를 감싸준 것처럼 말끝을 흐렸다. 후견 서류의 문을 순조롭게 열어줄 소견서를 의미했다. 나는 서류에 손도 대지 않았다. 나는 서류가 놓인 방식을 보았다. 오른쪽 줄이 왼쪽 줄보다 손가락 반마디만큼 높이 놓여 있었다. 우선순위. 서명할 곳마다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고 종이 가장자리에는 업무 양식처럼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내 거실은 놓고 열고 펼치는 3가지 동작만으로 순식간에 심판정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아들을 보지 않았다. 나는 며느리의 펜끝이 마치 칼날의 예리함을 시험하듯 서명란 위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방 안의 온도가 반쯤 내려갔다.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면요. 은경이 은근한 어조로 목소리를 낮췄다. 성년 후견은 아버님 입장에서도 안전합니다. 모든 결정을 후견인이 법적으로 책임지고
재산은 보호되고 사기 위험도 줄어들고요. 대신 생활 전반이 제도 안에 들어갑니다. 병원, 은행, 심지어 작은 계약까지. 그녀의 말은 길지 않았다. 원칙을 지켰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펜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만.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탁자 위 나뭇결을 눈으로 훑었다. 가방에 가죽 냄새와 새로운 잉크 냄새가 났다. 이 냄새는 우리 집의 것이 아니었다. 법원 복도, 서울의 차갑고 밝은 회의실에나 어울리는 냄새였다. 아버지, 이번에는 재석이 옛날처럼 나를 불렀다. 저희도 마음 편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부담도 크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라. 나는 되뇌었다. 그 단어는 효율보다는 결산에 가까웠다.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은경이 말을 이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서명하시면 펜 끝이 2개의 칸을 탁탁 쳤다. 한동안 이 집에 계속 머무르실 수 있고 저희가 지출, 보험, 보수 유지를 관리해 드릴 겁니다. 아버님은 그저 편히 쉬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라니마 그루카리소 웨모리테. 나는 찻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의 두 사람은 순간 멈칫했다. 만족의 미소도 굴복의 미소도 아니었다. 보고서를 다 읽고 대차대조표의 허점을 발견한 사람의 비스듬한 미소였다. 너희 공부 많이 했구나.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법, 절차, 심지어 서류 접수 순서까지. 은경은 자신감에 찬 얼굴로 턱을 살짝 치켜들었다. 저인법을 지킬 뿐입니다. 좋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박동철 사무실에서 보자. 내 법률 고문에게 말해두지. 거기서 서류 얘기를 하는 게 더 제자리에 맞을 거다. 분위기가 미세하게 바뀌었다. 나는 그들이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믿는 내 집 거실에서 내가 문과 나무 냄새에 익숙하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는 다른 공간으로 판을 옮겨버렸다. 박동철? 재석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에게 그 이름은 그저 조선소의 옛 동료, 노조 아저씨일 뿐이었다. 대도시의 변호사가 아니었다. 아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옛사람이 더 많은 문을 안다는 것을. 금요일 오전 10시. 나는 또렷하게 반복했다. 바쁘면 오후로 옮겨도 좋다. 하지만 금요일에. 은경이 펜을 닫고 자세를 바꿨다. 나는 이 집 안에서는 서명 안 한다. 나는 높낮이 없이 고른 목소리로 말했다. 단 한 장도. 나는 몸을 기울여 내 앞에 있던 서류들을 읽지도 않고 한 뭉치로 모았다. 그리고 그 뭉치를 그들 쪽으로 다시 밀어냈다. 마치 갓 아병기에서 나온 뜨거운 쇠막대를 미끄러뜨리듯 천천히. 그녀는 서류 뭉치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 눈으로 쫓았다. 눈빛이 어두워졌다. 나는 아들의 입가가 작게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마치 아빠 걱정돼서 그래요 라고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내 시선에 막혀 그 말은 혀와 이 사이에서 죽어버렸다. 한 가지만 더. 나는 고개를 기울였다. 후견을 선택하면 네 말대로 기록이 공개되겠지. 그때는 서류의 모든 소견서, 의사 이름, 보험 기록, 그리고 나는 잠시 멈췄다. 청구인의 재산 역시 연대 책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거다. 네 투자금 출처에 대한 질문에 답할 준비는 되었고 가벼운 한마디였다. 비난이 아니었다. 그저 회의록의 작은 소제목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은경의 손목에 가느다란 힘줄이 돋아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녀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건 사건과 직접 관련이. 법원은 보통 전체 그림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지역신문도 마찬가지고 또 한 번의 미소. 더 얇고 더 단단한 미소. 재석이 작게 헛기침을 했다. 아버지, 언론까지 갈 일은 그럼 오른쪽을 선택해.
나는 명의 이전 서류 뭉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네 말대로 깨끗하게. 하지만 사무실에서 네 사람과 함께 잉의 I am not 타다 데라타다 타다라다 따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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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 벽시계가 평소보다 더 크게 똑딱 소리를 냈다. 마치 망치가 내리치는 소리 같았다. 처마 밑에서 불어온 바람이 종이 가장자리를 스쳤다. 성년후견 개시 안내문이 살짝 들리며 마치 법관의 옷자락이 스치는 듯한 사락 소리를 냈다. 금요일 오전 10시. 나는 세 번째로 반복했다. 박동철 사무실. 은경은 고심했다. 그녀는 규칙을 이해했다. 상대가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협박 후 가짜 선택지를 제시하는 시나리오가 틀어졌다. 여기서 더 밀어붙이면 판이 깨질 수 있었다. 더 이상 거실을 압도하는 가죽 냄새도 내 탁자를 서류 가방 받침대로 쓸 수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쪽 자리에서 마저 이야기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부 다 가지고 오너라. 원본으로. 그리고 네 의사 동료와도 미리 약속 잡는 것 잊지 말고. 나는 아들을 흑입 보았다. 금요일에 이름이랑 서명 단가 확인할 시간은 있어야지. 단지 확인 차원입니다. 재석이 서둘러 말했다. 아무 뜻 없습니다. 알고 있다. 나는 일어나 차주전자를 들었다. 도장도 챙겨오고 그 말 도장도 챙겨와. 은 50대 이상의 한국인에게는 항복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마지막 경고처럼 들리는 말이었다. 그들은 순간 기뻐했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도장을 어디로 가져갈지는 누가 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에 찍을지는 누가 결정하는지. 그들은 서류를 챙겼다. 이번에는 펼칠 때처럼 빠르지 않았다. 마치 칼날을 칼집에 넣듯 신중하게 쓸어 담았다. 딸깍. 가방이 닫혔다. 방 안의 온도가 반쯤 올라갔다. 떠나기 전 재석이 윤미숙의 사진 앞에서 잠시 멈췄다. 어머니. 그는 마치 방패막이를 찾듯 나지막이 불렀다. 하지만 그 부름은 허공에서 흩어졌다. 내가 찻주전자를 탁 하고 내려놓았다. 작은 소리였지만 이 방 안에서는 이곳이 회의실이 아닌 내 집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문이 닫혔. 나는 문고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서류 가방 잠금 장치의 딸깍 소리가 울렸다. 방금 닫힌 심판정의 문이 다른 곳에서 열리기를 기다리는 소리. 나는 선반장으로 걸어갔다. 맨 아래 칸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오늘 서명할 서류가 아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의 열쇠가 들어 있었다. 나는 서둘러 열지 않았다. 그저 아내의 손수건을 그 위에 올려놓을 뿐이었다. 묵은 비누향이 희미하게 풍겼다. 나는 고르게 숨을 쉬었다. 금요일 10시. 박동철의 낡은 나무 사무실. 종이 냄새가 사람 냄새를 이기지 못하는 곳. 도장이 올바른 서류에만 찍힐 곳. 그곳에서 나는 대차대조표를 읽듯 서류를 읽을 것이다. 단 한 곳만 틀려도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법이다. 나는 찻잔을 들어 남은 차를 모두 마셨. 쓴맛이 오늘 오후를 관통하는 직선처럼 길게 이어졌다. 집안은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듯 고요했다. 탁자 위에는 서류 가방의 가죽 냄새와 식어버린 차의 냉기만이 희미하게 남았다. 나는 가만히 서서 선반 위 윤미숙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내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마치 칼날이 스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벽시계 초침이 똑딱 똑딱 규칙적으로 울렸다. 예전 조선소에서는 교대 신호였지만
지금은 내가 다른 삶의 박자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더 이상 말없이 온화한 아버지가 아닌 모든 숫자와 서류를 샅샅이 훑을 준비를 하는 감상으로서 나는 손을 뻗어 탁상 전화기를 들었다. 낡은 주소록 속 박동철의 번호는 여전히 동철형 조선소라는 이름 아래 있었다. 몇 년이 지나도록 형은 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사람들은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용접 불꽃소리나 배 기름 냄새처럼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었다. 전화벨이 2번 울렸다. 여보세요? 영호야? 강철처럼 단단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나는 짧게 불렀다. 어제 일이 있었다. 들어봐. 나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독일제 세단 바퀴가 자갈 위를 갈아버리던 소리부터 최은경이 서류를 놓고 열고 펼치던 동작, 그리고 굵게 인쇄된 성년 후견 게시라는 글자까지. 나는 마치 현장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듯 감정 없이 간결하게 설명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폭발했다. 뭐라고? 그 자식들. 이게 협박이지. 고소해. 바로 강요미수 협박죄 걸 수 있지. 언론도 불러. 의사 아들, 변호사 며느리의 탐욕 이렇게 기사 뽑으면 형. 나는 용접선처럼 고른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분노 말고 자료 전부. 나미다리 가르나 호산다리스야. 그 세 마디가 수화기 속으로 곧장 파고들었다. 형의 숨이 턱 막혔다가 가라앉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래, 자료. 뭘 모아야 돼? 나는 눈을 감고 작업 전 자재 목록을 읽듯 하나씩 읊었다. 첫째, 김재석 의대 등록금 전체 증빙 서류. 2005년부터 모든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전부. 그의 10월. 삼동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공증 차용증이 하나 있을 거야. 이율 4%. 붉은 인형 찍힌 거. 그거 찾아줘. 둘째. 울산 집 관련 서류. 등기부 등본. 보험 내역. 최근 감정평가액. 지붕 수리비. 보일러 교체 비용. 내가 모든 걸 감당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 그들이 말하는 리스크 따위는 없다는 걸. 셋째. 지난 20년간 그놈들에게 지원한 모든 재정 내역. 서울 아파트 전세금. 병원 개원자금. 심지어 첫 차까지 내 수첩에 적어뒀는데 이제 증빙서류 목록으로 만들어야 해. 넷째. 재석이 놈 의료과실 사건 기록 뒤져봐. 몇 년 전 malpractice. 보험료 할증됐던 거 스캔들 터트릴 거 아니고 그놈도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는 서류만 있으면 돼. 다섯째. 최은경 투자 실패 건 정보 좀 찾아봐.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했다가 손해봤던 거. 투자자 명단, 금액, 파산 시점. 서류만 있으면 돼. 여섯째. 피해자 진술서 양식 미리 준비해도 아직 제출은 말고 필요할 때 써야 하니까. 수화기 너머로 페니 종이에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박동철의 익숙한 호흡이 흥분해서 집중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알았다. 근데 영호야, 이건 가족 싸움이 아니다. 진짜 전쟁이야. 너 괜찮겠어? 나는 평생 조선소에서 일했다. 내가 천천히 말했다. 용접 한 군데만 잘못돼도 배에 물이 새는 법이다. 법원에 가기 전에 내 숫자들을 다시 용접하는 거다. 서두르지 않고 자료부터. 형이 짧게 웃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팽팽했다. 그럼 내가 당장 움직인다. 우선 오늘 밤 당장 3가지. 나는 말을 자르며 간결하게 지시했다. 하나, 삼동 공증사무소 윤 사무장한테 전화해서 2005년 10월 기록부 확인해. 아직 효력 있는지 확인만 하면 돼. 둘, 배석이한테 전화해서 후견 개시 절차 물어봐. 셋, 최 기장한테 조용히 추적 좀 부탁해. 건드리지 말고. 오케이. 윤, 배,
최, 셋, 다 내가 맡을게. 형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덧붙였다. 형, 금요일 오전 10시 사무실에서 둘이 같이 본다. 그래. 내가 네 옆에 앉아 있지? 중재 안 하고 그냥 읽기만 한다. 맞아. 나는 말을 맺었다. 강의 말고 자료. 뚜 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끝났다. 나는 몇 시간 전까지 얼떨결에 회의실이 되었던 거실에 다시 앉았다. 나는 계단 밑 작은 회색 금고가 있는 곳으로 갔다. 열쇠는 뒷문 고리에 그대로 걸려 있었고 얇은 먼지가 앉아 있었다. 나는 금고를 열었다. 묵은 종이와 잉크 냄새가 풍겨왔다. 교육비 재석이라고 적힌 파란 파일. 주택 울산이라고 적힌 노란 파일. 지원금 서울이라고 적힌 빨간 파일. 나는 모든 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2005년 10월 12일. 금액 3,500만 원. 입금자 김영호라고 적힌 계좌 이체 영수증. 바로 뒤에는 선명한 글씨와 붉은 인형이 찍힌 공증 차용증이 있었다. 나는 줄노트를 꺼내 표를 그었다. 날짜, 항목, 금액, 계좌, 비고. 첫 번째 줄이 금세 채워졌다. 각각의 숫자가 페이지에 내려앉을 때마다 단단한 용접 자국처럼 남았다. 시계가 길게 똑딱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윤미숙의 사진을 보았다. 미숙아, 이제 숫자가 내 무기다. 침범당했던 집안에서 나는 감사 모드 티를 켰다.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다. 오직 펜과 종이뿐이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복수가 시작된다. 나는 계단 밑 금고 앞에 앉았다. 노란 불빛이 내 그림자를 나무바닥 위로 길게 늘어뜨렸다. 낡은 열쇠는 여전히 뒷문 근처 나무 고리에 걸려 있었다. 먼지가 얇게 쌓였지만 조금도 녹슬지 않았다. 열쇠를 돌리자 철컥하고 건조하고 묵직한 소리가 났다. 금고 문이 열리자 마치 지난 20년이 쇠상자 안에 압축되어 있었던 것처럼 묵은 종이 냄새와 약간의 곰팡내가 확 풍겨왔다. 안에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표지의 파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한 뭉치씩 꺼내 복도 작은 나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표지 귀퉁이에는 내 필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교육비 재석, 주택 울산, 지원금 서울. 파란색 파일 위에서 내 손이 잠시 멈칫했다. 파일을 열었다. 계좌 이체 영수증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2005년 10월 12일 서울의과대학 금액 3억 5천만 원 350 영영원. 입금자 김영호. 수취인 김재석. 나는 거기서 멈췄다. 그날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2005년 가을. 울산 마당에는 낙엽이 가득했다. 나와 윤미숙은 한 푼 두 푼 돈을 세고 있었다. 기와지붕 몇 군데가 세고 있었지만 우리는 16돈짜리 금 결혼 반지를 팔고 퇴직금을 전부 해약했다. 나는 손으로 학비 지원이라고 적으려 했지만 윤미숙이 고개를 저었다. 명호 씨, 이제 애도 다 컸어요. 이 돈은 명확히 해둬야 해요. 안 그러면 언젠가 잊어버리고 선물인 줄 알 거예요. 나는 망설였다. 아내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은 사랑이고 장부는 장부야. 사랑은 사랑이고 장부는 장부다. 우리는 재석과 함께 삼동 공증사무소로 갔다. 깐깐했던 늙은 공증인 윤 씨가 안경 너머로 글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던 얼굴이 아직도 선하다. 그가 물었다. 이율은 얼마로 하시겠습니까? 내가 대답했다. 연 4%입니다. 그는 타자기를 두드려 공증 차용증을 인쇄했다. 내 서명, 재석의 서명, 그리고 뜨거운 동전처럼 찍힌 붉은 인형. 그날 나는 그저 아들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절차를 밟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나는 아들에게 양보하는 마음으로
그 서류를 금고 안에서 잠자게 내버려 두었다. 이제 그 서류가 내 눈앞에 놓여 있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겨 선명하게 인쇄된 4%라는 숫자를 보았다. 20년이 흘렀다. 복리로 계산하면 그날의 3억 5천만 원은 이제 거의 7억 원이 되어 있었다. 선물이 아니라 빚이었다. 나는 종이 모서리를 꽉 쥐었다. 속이 차갑게 식었다. 20년 동안 나는 아들이 그것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 믿게 내버려 두었다. 아들이 그 돈으로 길을 닫고 의사가 되고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되어 마치 스스로 일어선 것처럼 병원을 활보하게 두었다. 그리고 나는 늙은 아비는 손에 아직 용접 페인트 냄새가 벤 채로 병원 복도 밖에 서 있었다.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선물이 아니라 빚이었다. 나는 전화기를 들어 다시 박동철에게 걸었다. 형, 찾았다. 뭘? 공증, 차용증. 2005년 10월 12일. 3억 5천. 연 4%. 도장 선명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는 놀라움과 분노가 반쯤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와, 그거 아직 살아있구나. 소멸시효 안 지났다. 가족 간 금전 소비 대차는 10년인데 네가 공증까지 해놨으니 지금도 유효하다. 형, 계산해봐. 복리로. 형의 목소리가 기록원처럼 진지하게 바뀌었다. 20년이면 거의 2배네. 최소 7억 가까이 된다. 나는 그가 볼 수 없음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무기는 이제 준비됐다. 박동철은 여전히 흥분해 있었다. 이거면 재석이 끝났어. 바로 소송 가자. 아니. 나는 말을 끊었다. 아직 아니다. 내가 쓸 때까지 이건 잠든 칼이다. 나는 공증 서류를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내 눈은 무의식적으로 윤미숙의 사진으로 향했다. 아내는 언젠가 이렇게 당부했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은혜를 잊게 둬선 안 돼요. 잊게 만들면 사랑이 무시로 변할 테니까. 나는 그 말을 온전히 듣지 않았었다. 이제야 이해했다. 나는 펜을 들어 줄노트를 펼쳤다. 날짜 항목. 금액 2005점 2112. 2대 등록금 350 00 4% 공증. 나는 표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선물이 아니다. 빚이다. 하나하나의 숫자와 글자는 더 이상 희미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법적 지렛대였다. 나는 더 이상 고개 숙이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합법적인 채권자였다. 밤이 깊어지고 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종이에 닿았다. 파일 가장자리가 작게 떨렸다. 그 소리가 마치 숫돌에 칼을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숫자들은 이제 칼날처럼 깨어났다. 나는 금고를 닫고 잠갔다. 그리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더 이상 뒷문고리에 허술하게 걸어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이것은 무기였다. 어두운 밤. 울산의 집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을 열고 천장에 달린 유일한 등을 켰다. 차가운 백색 광이 네 개의 콘크리트 벽을 비추며 공간을 감정실처럼 만들었다. 곰팡내와 묵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가 방화 캐비닛 문을 당기자 경첩이 마치 배 위에서 쇠가 긁히는 듯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색이 바랜 마커로 라벨이 붙은 파일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나는 한 뭉치씩 꺼내 금속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 서류 위를 스쳤다. 이번에는 떨림도 연민도 없었다. 맨 위에는 송파구 펜트하우스 매매 계약서가 있었다. 첫 장에는 26억 원이 넘는 호가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18억 원의 담보대출 증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고정금리 3, 9%. 그것만이 아니었다. 추가 약정서 한 장이 더 있었다. 2차 담보대출 5억 원 추가 변동금리. 두 대출을 합하면 총액은 23억 원이 넘었다. 외부인에게는
저 고층 아파트가 성공의 상징처럼 보였겠지만 서류상으로는 그저 은행의 집일 뿐이었다. 다른 파일을 넘기자 수입차 계약서가 나왔다. 가격은 1억 2천만 원이 넘었고 5년 할부, 금리는 7% 이상이었다. 인쇄물 끝에는 연체라는 붉은 글자가 2번이나 찍혀 있었다. 그들이 자랑하던 번쩍이는 차의 이미지는 이제 금융사에 진 빚더미로만 남았다. 다음은 신용카드 명세서였다. 청담동 레스토랑, 스파, 명품 가방 구매 내역이 빽빽하게 긴 줄을 이루고 있었다. 페이지 끝에는 한도 초과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잔액은 800만 원이었다. 나는 붉은 펜을 꽉 쥐고 직선을 그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언급했던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카드 빚더미 위에 덧칠한 립스틱에 불과했다. 더 두꺼운 파일에는 투자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회사 이름은 네오메드테크 최은경의 계좌에서 직접 출자된 3억 원의 자본금. 청산 보고서에는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자본 잠식, 자산 동결, 회수율 0%, 3억 원 전체가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설파하던 의료기술의 미래는 이제 흰 종이 위에 블랙홀일 뿐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다. 2018년 의료 과실 소송 조정 판결문. 환자에게 2억 원이 배상되었고 그중 재석이 직접 4천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더 나쁜 것은 그 이후로 직업보험료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는 점이다. 내 아들은 사람을 살린다며 고개를 쳐들고 자랑했지만 차가운 서류는 그가 한번 잘못 살렸고 그 대가를 치러야 했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모든 서류를 탁자 위에 늘어놓고 마치 배를 조립하듯 맞춰보았다. 이중 담보에 묶인 펜트하우스, 할부로 산 고급차, 한도를 초과한 신용카드, 전액 손실본 투자, 소송 후 급등한 의료보험료. 이것은 더 이상 성공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물에 뜨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붙잡으려는 부부의 초상이었다. 그리고 나와 윤미숙이 평생을 지켜온 울산 집은 그 데이터 위에서 유일한 구명보트처럼 떠올랐다. 방구석의 프린터가 규칙적으로 종이를 뱉어냈다. 신용 및 자산 종합 보고서가 한 장씩 출력되었다. 프린터 소리는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고 용지함에 종이가 떨어질 때마다 북소리처럼 울렸다. 나는 붉은 펜을 들고 각 부채 항목의 밑줄을 긋고 숫자의 동그라미를 쳤다. 그 옆에 나는 큰 글씨로 썼다. 파산 직전.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떨리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굳었다. 나는 몇 년 동안 그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비싼 커피를 마시고 내 집에 들어와 관리의 효율에 대해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모든 가식이 사라졌다. 숫자가 그들의 가면을 벗겨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소리내어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이미 무너졌다. 울산집은 단지 구조선이다. 나는 프린터를 껐다. 지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천장에 백색광만이 비추고 있었다. 그것들은 이제 발사를 기다리는 탄창 속 총알이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박동철의 사무실은 울산 중심가의 낡은 건물 2층에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고 벽판에 스며든 나무진 냄새가 낡아해진 소파의 가죽 냄새와 뒤섞였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빛바랜 카펫 위에 길고 노란 그림자를 드리웠다. 바로 그 소박함이 오히려 사람의 경계심을 허물게 만들어. 복도에서 규칙적으로 울리는 구두 소리는 승리를 확신하는 두 사람의 등장을 알렸다. 어두운 색 정장에 넥타이를 반듯하게 맨 김재석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오만했다. 그 옆 최은경은 꼿꼿한 구두굽으로 나무 바닥을 또각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승소한 재판정에 들어서는 것 같았다. 박동철이 일부러 꾸민 듯한 촌스러운 말투로 허리를 살짝 숙이며 일어나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좁은 사무실이라 불편하시죠. 그가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다. 그리고 나 김영호는 이미 큰 나무 탁자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깨를 살짝 늘어뜨리고 식은 찻잔을 감싸 쥔 채였다. 나는 고개를 들며 일부러 피곤에 지친 눈빛을 드러냈다. 은경이 서류 가방을 열자 딸깍하는 잠금장치 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서류 뭉치들이 하나씩 꺼내져 탁자 위에 두 줄로 나란히 놓였다. 재산 명의 이전 합의서 초안, 성년 후견 신청서, 흰 종이, 검은 글씨, 선명한 붉은 법인 도장이 마지막 역을 향해 뻗은 복선 철로를 이루었다. 아버님, 이제는 정리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은경이 강철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번처럼 영호 씨라고 부르는 대신 마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을 타이르듯 반쯤은 존중하고 반쯤은 얕보는 호칭으로 돌아와 있었다. 재석이 끼어들며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저희가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머님도 바라셨을 거예요. 어머님이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나는 애써 삼켰다. 나는 눈을 내리깔고 서류를 보며 마치 서명을 고민하는 듯 손가락을 미세하게 떨었다. 그래, 미숙이 그랬을까? 나는 중얼거리듯 한마디 툭 던지고는 길게 침묵을 늘어뜨렸다. 박동철은 방구석에 서서 마치 제3자인 양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리도록 시골의 힘없는 조력자가 되는 것. 나는 작게 기침을 한 후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로 길게 한숨을 쉬었다. 재서가 기억나니? 네가 5살 때 미숙이가 심은 청색 국화 화분, 네가 넘어져서 화분이 깨졌을 때 울던 모습. 나는 마치 기억에 잠식당한 것처럼 눈가를 붉히며 말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심지어 은경조차 살짝 당황하며 남편을 쳐다보았다. 아버님,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잖아요. 은경이 재빨리 분위기를 되돌리며 서류 뭉치를 가까이 밀었다. 붉은 매니큐어를 칠한 그녀의 손가락이 서명을 기다리는 빈칸을 가볍게 두드렸다.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준비된 황금색 펜을 들었다.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나는 펜을 들어 종이 위에 촉을 대었지만 멈췄다. 1초의 침묵, 공기가 활시위처럼 팽팽해졌다. 오늘은 안 되겠다. 나는 기력이 다한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펜을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천천히 설명했다. 미숙이 물건을 아직 정리 못했다. 제사 준비도 남았고 한 주만 시간을 달라. 그 후에는 나는 그들이 거의 다 넘어왔다고 스스로 결론 내리도록 말끝을 흐렸다. 재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이 빛났다. 그는 이것이 승리를 앞둔 마지막 후퇴라고 믿는 듯했다. 일주일이면 되시겠습니까? 은경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허점을 찾으려는 듯 나를 쳐다보았지만 남편의 자신감에 이끌려갔다. 좋아요. 단,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회의는 끝났다. 그들은 반쯤 만족한 표정으로 서류를 챙겨 일어섰다. 나는 힘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연기하며 여전히 어깨를 늘어뜨린 채 천천히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다. 나무 문이 긴 경첩 소리를 내며 닫혔다. 방 안에는 나와 박동철만이 남았다. 그는 즉시 내 쪽으로 돌아서며 작지만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다. 물 없나? 나는 식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푸! 탁자 위. 황금색 펜은 구르지 않고 가만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올가미는 단단히 걸렸고
일주일 후는 그것을 조일 시간이라는 것을 울산 중심가에 위치한 고급 호텔의 깊숙한 지하에 자리한 스테이크 하우스 사람들이 성공한 모습을 연출하고 큰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찾아오는 곳. 어두운 유리창 너머 은은한 황색 조명이 두툼한 나무 테이블 위로 떨어지며 윤이 나는 니스칠 아래 나뭇결이 선명하게 드러났. 나이프와 포크는 반듯하게 정렬된 채 촛불 아래 희미하게 반짝였다. 버터 타는 냄새, 소고기 굽는 냄새, 그리고 트러플 오일 향이 뒤섞여 배가 고프지 않을 때조차 포크를 들고 싶게 만들었다. 단정한 복장의 직원들은 정교한 무대의 의식처럼 주방에서 바로 무거운 접시를 옮기며 테이블 사이를 조용히 오갔. 바의 한쪽 그림자가 적당히 드리워진 구석에 한 남자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별다른 음식을 먹고 있지 않았다. 앞에는 얼음을 채운 소다수 한 잔이 전부였고 그는 누구도 모를 노래의 박자에 맞춰 손가락을 가볍게 두드렸다. 머리카락은 희끗했지만 그의 동작은 침착하고 냉정했다. 그는 최기민 수많은 기이한 사건을 겪으며 항상 뒤로 물러나 관찰하고 기다리는데 능숙한 이 지역의 사립탐정이었다. 작은 이어폰은 귓바퀴 뒤로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고 부드러운 선은 옷깃 안으로 깊숙이 이어졌다. 손안에는 아주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다. 소리 없는 디지털 기기. 박동을 세는 작은 심장처럼 붉은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는 시야각을 조절하고 가볍게 버튼을 눌렀다. 기기가 녹음을 시작했다. 방 중앙 테이블은 두 사람의 차지였다. 가게의 주 고객층보다는 정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는 분위기를 풍기기에 딱 좋을 만큼의 나이대로 보이는 부부였다. 재석은 어두운색 정장에 단정한 넥타이, 자연스럽게 빗어넘긴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친절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기에 충분한 미소를 상시 띠고 있었다. 그의 아내 은경은 날카로운 화장에 붉은 립스틱을 발랐고 몸매를 드러내는 드레스를 입은 채 지배하는 듯한 강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계획이 성공한 데 대한 보상처럼 2005년산 보르도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두 개의 와인 잔에는 붉은 와인이 반쯤 채워져 있었고 촛불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잔에 남은 와인 자국이 반짝였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기포가 터지는 소리처럼 가볍게 떠다녔지만 그 안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만족감, 자만심, 그리고 약간의 오만함까지. 재석은 완벽하게 구워진 스테이크를 한 조각 잘라 소스에 찍어 씹었다. 술기운이 섞인 목소리는 그의 말에 자신감을 더했다. 아버지, 아직도 감성적이야. 그는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듯한 미소와 함께 자랑하듯 놀렸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가벼움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 그 짐을 넘어섰다고 부모를 대신해 결정할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고 여겼다. 은경은 감상적인 동요가 그녀의 건조하고 단단한 계획의 영역으로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와인 표면에 반사된 빛이 작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저울질하듯 말했다. 그래서 내가 나선 거잖아. 헬로 2. 주택담보대출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신청하고 18개월 안에 울산집 매각. 그 돈으로 병원 확장. 그리고 내 출마 준비. 그 말은 마치 미리 준비된 명령처럼 목소리 깊은 곳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헬로에시를 이미 오래전부터 계산된 금융도구인 양 말했다. 주택의 자산 가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확장을 위한 자본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의 자산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자본으로 바꾸는 것. 18개월이라는 구체적인 숫자와 기간 수익을 계산하고 일을 처리하고 법적 절차를 밟기에 충분한 시간. 그리고 마침내 필연적인 것처럼 또 다른 목표가 튀어나왔다.
그들은 잔을 부딪혔다. 미래를 위하여 To the future. 암묵적인 합의처럼 간결하고 모호한 축배였다. 건배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며 나무벽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최기민에게 그리고 그의 작은 녹음기에게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다. 가볍게 부딪히는 나이프 소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 억양, 말의 끊김, 숨소리까지 그들이 안전하고 사적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이제 재생하고 복사하고 재석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그를 과거로 잡아당기는 듯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은 희미한 창밖, 지나가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향했다. 근데 그는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고 나서야 이었다. 아버지는 그분은 어떻게 하지? 그 작은 질문 속에는 아버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혹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복잡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재석에게 그 망설임은 아마도 인간 본성의 마지막 남은 조각이었을 것이다. 비록 희미하지만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전략이라는 차가운 길을 선택한 은경은 그 순간이 길게 이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잔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의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칼날이 내리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남편 쪽으로 몸을 기울여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그의 귀에 부드러움 한 조각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ELB supervised. 관리받아야 해. 그 말은 법정 없는 판결의 마지막 선고처럼 떨어졌다. 더 이상 따뜻한 염려의 말도 효심 어린 걱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결정이었다. 평생을 헌신하고 일궈온 아버지를 관리의 대상으로 만들고 통제하에 두며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겠다는 결정. 관리받아야 해. 그것은 단순한 행정적 해결책이 아니었다. 대상이 된 사람의 삶의 주도권을 부정하는 행위였다. 효심이라는 단어는 이제 계략을 위한 위선으로, 박탈을 위한 도덕적 명분으로 왜곡되었다. 재석은 억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마치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듯, 아내와 뜻을 같이 하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은 아무것도 해소하지 못했다. 그저 은경이 제시한 길을 그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었다. 그는 잔을 들어 남은 와인을 전부 마셨고 바에 앉은 최기민은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소다수를 한 모금 마셨다. 얼음이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그의 눈은 모든 몸짓, 모든 쉼, 모든 미소를 쫓았다. 그의 나이가 되면 경험은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 술기운 속에서, 웃음 속에서, 자만심 속에서 자신의 계략을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녹음기는 작동 중이었고 붉은 불빛은 여전히 깜빡였다. 이와 같은 대화 한 토막은 파일로 압축되어 한 사람의 경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그들 테이블 중앙에 놓인 촛대에서 촛불이 타닥하고 터지는 소리가 맴돌았다. 작고 따뜻한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마른 나무에 불이 붙는 소리처럼 들렸다. 젊은 웨이터 한 쌍이 조용히 새 나이프와 포크를 놓아주었을 때 강철빛이 번쩍이며 마지막 일격처럼 보였다. 작은 객관적인 디테일이 극적 긴장감을 더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본다. 빛나는 나이프, 와인잔, 보르도, 와인병. 하지만 동시에 그 아름다움은 계략의 추악한 본질을 비추고 있었다. 은경이 다시 잔을 들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마치 모든 것을 확정하고 도장을 찍으려는 듯 반복해서 말했다. 우리 미래를 위해. 그 말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으며 누군가는 공감의 눈빛을 보냈다. 그들에게 그것은 성공적인 계획의 선언이었다. 하지만 최기민에게 그리고 침묵하는 녹음기에게 그 말은 더 이상 위선이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이 녹음 파일의 미래를 예측했다. 이것이 재생될 때 그것은
부부가 야망을 감추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돌봄의 논리를 끊어버릴 것이다. 효심이라는 껍데기를 산산조각 내고 야망과 계산, 그리고 자신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부모의 자율권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는 진짜 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설 때 주머니 속 녹음기는 마치 정의의 무게를 담은 듯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들이 은은한 황색 조명 아래를 지나 축축한 돌계단을 밟으며 가게를 떠날 때 "I'll be supervised라는 말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는 듯했다. 그것은 마치 뿌려진 독초의 씨앗 같았다. 싹을 틔워 법이라는 나무로 자라고 분노가 되고 울산집의 주인을 다시 한번 결정의 위치로 이끌어갈 것이다. 녹음 파일을 보존하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장소에 이 녹음 파일을 푸는 것 한마디 말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고 거짓이 아닌 앞에서 벗겨질 바로 그곳에, 그리고 그 과정 위에서 미래를 위하여라는 건배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거짓된 효심이라는 이미지의 관뚜껑을 닫는 소리였다. 토요일 오후 울산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구름은 지붕을 짓누를 듯 낮게 깔렸다. 재석의 독일제 세단이 대문 앞에서 급정거했다. 타이어가 길게 끌리는 소리를 내며 아스팔트 바닥에 검은 자국을 남겼다. 그는 앞 유리를 통해 몸을 기울였다. 그의 시선이 순간 멈췄다. 정원 앞 잔디밭 예전에 윤미숙이 이불을 널던 바로 그 자리에 선명한 붉은 글씨로 매매 완료라고 적힌 하얀 표지판이 박혀 있었다. 뭐야, 이게 무슨... 재석이 중얼거렸다. 핸들을 쥔 그의 손이 하얗게 질렸다. 은경이 조수석 문을 박차고 나와 자갈길 위를 하이힐 굽으로 또각또각 걸었다. 그녀의 시선이 눈앞의 글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재석아, 장난이지? 누가 이 집을 팔았다고?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바람이 그 틈으로 불어오며 강한 소독약 냄새를 실어 날랐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마른 발소리가 울렸다. 정원에는 더 이상 새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익숙한 보이차 향도 나지 않았다. 오직 속이 텅 비어버린 집에 공허한 울림만이 존재했다. 결혼사진이 걸려있던 벽에는 쇠문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나무 탁자는 사라졌으며 바닥은 차갑게 빛났다. 벽난로 위 갈색 봉투 하나만이 단정하게 놓여있었다. 굽고 네모반 듯한 글씨로 재석 은경압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경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마치 쇠사슬이 조여드는 소리 같았다. 첫 번째 뭉치주택 매매계약서. 선명한 붉은 인주. 바로 어제 날짜로 찍힌 계약일. 재석은 몸이 무너지듯 한 걸음 물러섰다. 아버지가 어제 벌써. 그의 목소리는 마치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사람처럼 막혔다. 은경이 다음 서류를 넘겼다. 채무 상환 통지서 차용증 더스 복리이자. 그 아래 박동철이 계산한 총액 거의 7억 원. 마지막 줄은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다.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 진행. 이건 말도 안 돼. 그냥 지원이었잖아. 선물이었잖아. 재석이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 부서지며 흩어졌다. 세 번째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스테이크 하우스 대화 녹취록. 모든 문장, 모든 단어가 타이핑되어 있었다. 재석. 아버지는 아직도 감성적이야. 은경. 힐옥 신청하고 18개월 안에 울산집 매각. 병원 확장. 출마 준비. 재석.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지? 은경. He LLB supervised. 관리받아야 해. 인쇄된 모든 글자가 칼로 새긴 듯했다. 은경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굳어버렸고 손에서 서류 뭉치를 떨어뜨렸다. 녹음. 누가 우리를 마지막으로
손으로 쓴 쪽지 강하고 또렷한 필체였다. 이건 화가 아니라 결산이다. 김영호. 어떤 증오의 말도 어떤 욕설도 없었다. 오직 세 글자. 결산이다, 결산. 마치 빗장부의 마지막 숫자를 찍어내리며 모든 거짓을 끝내는 것 같았다. 재석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막힌 울음을 터뜨렸다. 성공한 의사, 효심 깊은 아들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다. 은경은 핏발선 눈으로 멍하니 서 있었지만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계약서, 공증된 빚, 녹음 파일 모든 증거가 그들을 족쇄처럼 단단히 올감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이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마치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텅 빈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침묵의 심판정이었다. 그리고 김영호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붉은 도장 속에서, 빚의 숫자 속에서, 결산이라는 차가운 글자 속에서 공간 전체에 존재했다. 저녁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와 잔디밭에 매매 완료 표지판을 비췄다. 그 붉은색이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처럼 그들의 눈을 찔렀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여수만에서 불어온 바람이 돌산 언덕 위 작은 아파트 발코니로 불어왔다. 짠 내음이 탁자 위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보이차 향과 뒤섞였다. 김영호는 의자에 기댄 채 노을이 수면을 붉게 물들일 무렵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밀려와 다툼의 소리, 자갈 위를 갈던 타이어 소리, 벽난로 위에 봉투 하나만 남겨졌던 울산집의 텅 빈 울림 등 머릿속에 남은 마지막 소음까지 지워냈다. 탁자 위, 찻잔 옆에는 은색 액자 하나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오래전 여수 어시장에서 찍은 사진 속 윤미숙이 막 사온 싱싱한 오징어 다발을 든 채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액자 모서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미숙아, 이제 다 정리했어. 화가 아니라 결산이야. 마로나 타라나다니네. 마로나 타라나다니네. 마로나 타라나다나다. 태블릿에서 영상통화 알림음이 울렸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고 태블릿을 들었다. 화면에는 햇볕에 그을린 박동철의 얼굴이 나타났다. 조선소 시절의 친구는 이제 하얀 셔츠에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갈색 책장과 메모가 가득한 화이트보드가 있는 울산의 작은 사무실이 보였다. 영호야, 축하해. 드디어 끝났네. 박동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영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끝났지. 은경이랑 재석이 내가 파괴한 게 아니야. 그냥 장부를 보여줬을 뿐이지. 스스로 무너진 거야. 박동철이 서류 몇 장을 넘겨 화면 가까이 들이댔다. 윤미숙 장학재단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였다. 투입된 금액은 35억 원. 울산집 매각 대금과 2005년 차용증의 복리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나온 것이었다. 수혜 대상은 의대생과 법대생, 졸업 후 공익을 위해 복무하기로 서약한 이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다. 윤미숙 장학금. 박동철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네가 평생 땀 흘려 번 돈, 이제 다른 젊은이들한테 길이 되겠네. 영호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기운이 목구멍으로 천천히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미숙이가 평생 말했잖아. 돈은 흘러야 한다고. 우리 자식들 그 흐름을 막으려고 했어. 그래서 결국 휩쓸려 간 거지. 발코니 밖 파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마치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재석은 어쩔 거야. 혹시 법적으로 반격할 수도 있잖아. 박동철이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영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반격? 그럴 힘이 있으면 좋겠지. 하지만 이미 서류가 다 나갔어. 녹음 파일, 차용증, 매매 계약. 어디서든 들이밀 수 있어.
게다가 내가 그 아이를 파멸시키고 싶었던 게 아니야. 빚을 보여줬을 뿐 선택은 그들의 몫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소리만이 들렸다. 이윽고 박동철이 한숨을 쉬며 미소 지었다. 넌 참 이상한 놈이다. 세상 누구도 용서 못할 상황에서 넌 결산이라고 말하네. 영호가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용서랑은 달라. 이건 정리야. 나도 미숙이한테 빚을 갚는 거지. 그녀가 남긴 말, 남긴 웃음, 그걸 지켜내는 방식으로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몸을 완전히 바다 쪽으로 돌렸다. 돌산대교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다리를 건너는 차들의 행렬은 마치 수면 위를 가로지르는 강철 반딧불이 같았다. 해변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의 마음속에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거친 파도가 일지 않았다. 텅 빈 집에 차가운 소독약 냄새도, 자갈 위를 긁던 타이어 소리도 없었다. 오직 따뜻한 찻기운과 짭짤한 바닷바람,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온 윤미숙에 대한 기억만이 남았다. 다른 이가 휘두르는 명분이 아니라 그녀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의 길을 비추는 등불로서 그는 희끗한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느끼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윤미숙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여보, 우리 애들한테 너무 기대지 말고 그냥 당신 길을 걸어요.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억지스럽지도 씁쓸하지도 않은 진정한 첫 미소였다. 복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한 남자의 미소. 칼이나 총이 아닌 서류와 증거, 그리고 마침내 평생의 사랑을 담은 이름의 재단으로 다리 아래 갯바위에 파도가 부딪히며 방금 지나간 이들의 발자국을 지워냈다. 여수의 하늘은 서서히 보랏빛으로 물들었고 바다는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김영호는 마치 자신에게 그리고 떠나간 아내에게 말하듯 속삭였. 복수가 아니라 결산이었다. 그리고 이제 문은 내가 여는 문이다.